연말 모임을 다녀온 밤 집에 돌아와 불을 켜지도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웃으며 헤어졌는데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걸까요? 도우려고 건넨 한마디가 잔소리처럼 들렸던 건지 돌아오는 길 내내 상대의 굳어진 표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말은 점점 아끼게 되는데 마음의 멍은 더 깊어지기만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잠자리에 누워도 천장만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걸 하는 후회가 밤새 머릿속을 맴돕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운함을 표현하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화가 나면 화를 냈고 슬프면 울었습니다. 친구와 다투면 며칠 안 보다가도 먼저 연락해서 풀었고 가족에게 섭섭하면 투덜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유난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할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나이 먹고 별것 아닌 일에 예민하게 군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입을 다물게 됩니다. 참는 것이 어른스러운 것이라고, 덮어두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가슴속에 쌓인 응어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덩어리는 더 단단해지고 어느 순간 그 사람 얼굴만 봐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 정약용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젊은 관직 시절 나라를 위해 성심껏 올린 의견이 오히려 질책으로 돌아왔을 때 그 역시 깊은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진심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허탈함, 좋은 뜻으로 한 말이 엉뚱한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때의 억울함. 그것은 2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정약용은 그 경험을 통해 서운함이란 감정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상대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서운함의 뿌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서운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관계에서 무언가가 어긋났다는 신호입니다. 내가 기대한 것과 상대가 보여준 것 사이의 간극, 내가 건넨 마음과 돌아온 반응 사이의 온도 차이. 그 틈에서 서운함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서운함을 느낀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관계가 나에게 의미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서운함조차 느끼지 않으니까요. 길에서 스치는 낯선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알고 지낸 친구가 내 말을 흘려듣거나 함께 키운 자식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우리는 깊은 서운함을 느낍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서운함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관계를 지킬 수 있는지, 말하지 않고 삼키는 것만이 정답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짚어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던 그 사람,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못했던 그 순간이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운함을 어떻게 말해야 관계를 지킬 수 있는지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서운함이라는 감정, 평생을 좋게 좋게만 살아온 한 사람의 삶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62세 윤영숙 씨는 평생 좋게 좋게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습니다. 결혼 후 시댁과의 크고 작은 마찰에도,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꼈을 때도 그녀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괜찮아, 다들 바쁘겠지, 내가 좀 더 이해하면 되지.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영숙 씨를 두고 성격 좋다, 넉넉하다, 어른스럽다고 칭찬했습니다. 그 칭찬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런 평가를 듣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참았고, 더 웃었고, 더 이해하는 척했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손주가 태어났을 때 영숙 씨는 기꺼이 육아를 도왔습니다. 매일 아침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딸네 집으로 가서 아이를 돌보고 저녁이 되어서야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시큰거려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딸 부부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도 그녀는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바쁜 거지 뭘 그런 걸로 서운해하나? 손주가 아프면 밤을 새워 간호했고
딸이 야근하면 새벽까지 아이를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숙 씨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임에서 누군가 약속 시간에 늦어도 자신만 빼고 따로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영숙 씨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바쁘겠지, 깜빡했겠지, 별 뜻은 없었겠지. 그렇게 넘겼습니다. 속으로는 왜 나만 이렇게 대하지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 생각을 재빨리 지워버렸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속 좁은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던 중 영숙 씨는 무심코 오늘 좀 힘들었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딸네 집에서 손주를 보는 일이 체력적으로 버거워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별 기대 없이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냥 한 번쯤은 내 이야기도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 좀 예민하게 굴어. 딸이 얼마나 바쁜데. 그 한마디에 영숙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말들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숙 씨는 입을 닫았습니다. 아니, 입만 닫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문까지 함께 닫아버렸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어도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이전처럼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으니 아무도 몰라주었고 몰라주니 더 서운해졌습니다. 서운함이 쌓이니 얼굴 보기가 싫어졌고 얼굴을 피하니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평생 좋은 사람으로 살아왔던 영숙 씨는 어느새 혼자 방 안에서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이 사람의 삶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서운함을 어떻게 다루어왔느냐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영숙 씨의 침묵은 몇 달째 계속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를 것 없어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이면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무언가로 꽉 찬 것 같은 이상한 상태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전화기를 들었다가도 그냥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가끔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이게 나였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숙 씨는 오래전에 사둔 책을 정리하다가 한 권을 우연히 펼치게 되었습니다. 정약용의 글을 현대어로 풀어 쓴 책이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넘기던 페이지에서 눈이 멈추었습니다. 마음의 응어리를 말하지 않으면 병이 되고 쏟아내기만 하면 칼이 된다. 그 문장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쓴 것 같았습니다. 평생 응어리를 말하지 않고 살아왔으니 병이 된 것이고 그렇다고 터뜨리자니 칼이 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영숙 씨는 그제야 자신이 서운함을 대하는 방식이 딱 두 가지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거나 터뜨리거나. 참으면 병이 되고 터뜨리면 칼이 된다. 그 사이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운함을 느끼면 일단 참았습니다. 참고 참다가 도저히 안 되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폭발하고 나면 후회했고 후회하면 다시 더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 반복이었습니다. 책을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정약용은 서운함을 단순한 감정으로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서운함을 나와 상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흐려졌다는 신호로 이해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우리 사이의 약속과 상대가 생각하는 약속이 다를 때, 내가 기대하는 관계의 모양과 상대가 보여주는 모양이 다를 때, 그 어긋남이 서운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운함은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맞지 않게 되었다는 알림인 셈입니다. 영숙 씨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서운함을 느낄 때마다 상대를 탓하거나 자신을 탓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하지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말대로라면 서운함은 누구의 잘잘못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관계 속의 약속이 서로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영숙 씨는 입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상한 건 내 기분만이 아니라 우리 사이의 약속이었구나.
그렇다면 그 약속을 다시 맞춰가는 방법은 없는 걸까? 참기만 하는 것도 터트리기만 하는 것도 아닌 다른 방법이 분명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제자들에게 많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들 속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서운함을 다루는 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서운함을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서운함을 대하는 태도를 가다듬으라는 것이다. 서운함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오랜 친구 사이에도 서운함은 생깁니다. 그것을 느끼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숨을 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제는 서운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서운함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참기만 하면 병이 되고 터뜨리기만 하면 칼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영숙 씨는 책을 읽으며 그 답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운함을 참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내뱉는 것도 아닌 가다듬어서 전하는 것. 날 것의 감정이 아니라 말로 다듬어진 생각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정약용이 말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지금처럼 참고만 살다가 어느 날 조용히 관계를 끊을 것인가, 아니면 말을 갈고 닦아 관계를 다시 세울 것인가. 영숙 씨는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연락이 끊긴 친구가 있었습니다. 크게 다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운함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얼굴 보기가 부담스러워지고 연락하기가 귀찮아지고 결국 남남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투었다면 화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서운하지 않다는 척하며 버티는 삶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영숙 씨는 그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참는다고 서운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은 서운함은 가슴속에서 발효되어 더 큰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섭섭함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가 되고 원망이 되고 결국에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되었습니다. 한때 소중했던 관계들이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을 버리면서까지 관계를 지키는 습관을 멈추어야 합니다. 영숙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평생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했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느라 자기 기분은 뒷전이었고 다른 사람의 편의를 위해 자기 몸은 혹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서운함은 말하지 못했으니 상대방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것은 상대방에게도 공정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터뜨리지 않으면서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 걸까요? 영숙 씨는 책을 읽고 또 읽으며 서운함을 말로 전할 때 지켜야 할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정약용의 가르침과 자신의 경험을 버무려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정리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바로 말하고 싶을수록 하루는 지나서 말해야 합니다. 서운한 일이 생기면 당장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 순간의 감정은 뜨겁고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움 그대로 말을 내뱉으면 전하고 싶은 것보다 상처 주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하루만 지나면 감정은 조금 가라앉고 생각은 조금 정리됩니다.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 생각의 언어가 나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너는 왜 그랬어? 라고 묻는 대신 나는 그때 이렇게 느꼈어 라고 시작해야 합니다. 왜 그랬어? 라는 말은 상대를 추궁하는 느낌을 줍니다. 상대는 방어적이 되고 대화는 공격과 방어의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느꼈다고 말하면 상대는 내 마음을 들여다볼 기회를 얻습니다. 공격이 아니라 공유가 됩니다. 셋째, 서운했던 일은 한 번에 한 가지만 꺼내야 합니다. 오래 참았던 사람일수록 한 번 말문이 트이면 쌓였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쉽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그랬어. 이렇게 과거를 줄줄이 들추는 순간 대화는 채판이 되어버립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넷째, 상대방을 평가하지 말고 상황과 행동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당신은 늘 그래라고 말하면 상대방의 인격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상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반격하거나 벽을 쌓습니다. 대신 그날 그 상황에서 그 말이 나에게 이렇게 들렸다고 한정해서 말해야 합니다. 다섯째, 말한 뒤에는 상대의 설명을 끝까지 듣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해야 합니다. 서운함을 전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감정을 쏟아붓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전하고 상대의 마음도 듣는 것입니다. 상대에게도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해야 관계가 다시 이어집니다. 영숙 씨는 이 5가지를 작은 수첩에 적었습니다. 적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을 하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계속 참기만 하면 남은 관계마저 모두 잃을 것 같았습니다. 수첩을 덮으며 영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어렵겠지만 한번 해보자. 한 사람에게라도 해보자.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마음 먹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큰 거리가 있지만 일단 마음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절반은 온 것이었습니다. 서운함을 전하는 방식에 따라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2가지 다른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그는 자녀들에게 수년간 섭섭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잠깐 들르고 가는 것, 전화해도 바쁘다며 금방 끊는 것, 손주 얼굴 보여주는 것도 아까워하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 마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뭐하나 자식들 바쁜 거 아는데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연락해도 답이 없었고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겉보기에는 큰 다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은 서운함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관계 전체를 집어삼킨 것입니다. 2번째 장면입니다. 또 다른 노인은 오랜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섭섭했어. 그러더니 10년 전 일, 5년 전 일, 작년 일까지 줄줄이 꺼내놓았습니다. 듣던 친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던 친구도 끝없이 쏟아지는 과거사에 지쳐버렸습니다. 그날 2사람은 언성을 높이며 헤어졌고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멀어진 첫 번째 경우와 달리 이번에는 말을 했는데도 멀어졌습니다. 쏟아내는 방식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늘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퇴직 후 집에만 있으면서 집안일은 거들지 않고 자신이 해놓은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어제 내가 마당 정리하느라 힘들었는데 당신이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서 좀 서운했어. 화내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해서. 남편은 처음에 멋쩍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2사람은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자신이 무심했다는 것을 인정했고 아내는 참아왔던 다른 이야기들도 조금씩 꺼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서운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거나 한꺼번에 쏟아내거나 차분히 전하거나 그 방식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숙 씨는 이 이야기들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첫 번째 방식으로 살아왔구나. 말하지 않고 쌓아두다가 어느 날 조용히 관계를 끊는 방식. 그것이 상대에게 상처를 덜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서운함을 다루는 힘은 말재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화술이 뛰어난 사람이 서운함을 잘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은 중심을 잃지 않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 어디까지는 받아들이고 어디서부터는 선을 그을 것인지. 그것이 분명한 사람이 서운함도 제대로 다룰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을 헐뜯는 말을 들었을 때마다 바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붓을 들었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선이 무엇인지를 먼저 적어보았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지, 이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상대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한 다음에야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에서 출발하는 응답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관계까지 지키고 어디까지는 물러나겠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참을 수 있는 선은 어디까지이고 넘으면 안 되는 선은 어디인가?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서운함이 생길 때마다 흔들립니다. 어떤 날은 참고, 어떤 날은 터뜨리고, 어떤 날은 관계를 끊어버리고, 일관성 없이 감정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영숙 씨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나만의 기준이 있었나? 솔직히 없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맞추어 살았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뿐, 정작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서운함이 생겨도 기준이 없어서 말을 못했고, 참다 지쳐서 관계를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영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내 마음도 중요하다. 내가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동안 서운함을 안고도 아무 말 못하고 버틴 것은 못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관계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상대를 잃을까봐, 미움받을까봐, 혼자 남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이제는 조금 덜 다치게 지켜줄 차례입니다. 자신을 아끼는 것이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 이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영숙 씨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신의 기준이 분명하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 가장 많이 서운했던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한 줄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때 무시당한 느낌이었다. 나는 그때 혼자 남겨진 것 같았다. 나는 그때 내 노력이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 허탈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그때의 내 감정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에게 말하게 된다면 어떤 한 문장으로 전할지 미리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꼭 지금 당장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기회가 왔을 때 말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또 삼키게 됩니다. 나는 그때 이렇게 느꼈어. 이 한 문장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마음속으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던졌던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말수가 줄수록 서운함은 왜 더 커지는 걸까? 이제 그 답을 알 것 같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모르니까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반복되니까 서운함은 쌓입니다. 쌓인 서운함은 단단해져서 나중에는 말로 풀 수 없는 벽이 됩니다. 말수가 줄어서 서운함이 커진 것이 아니라 서운함을 말하지 않아서 마음이 점점 닫힌 것입니다. 나는 서운할 때 감정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말을 고르겠다. 이 다짐을 마음속으로 한번 천천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서운함을 터뜨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운함을 삼키기만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서운함을 통해 관계를 다시 세울 줄 아는 사람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온 시간이 여러분을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관계의 소중함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제는 그 소중함을 지키는 새로운 방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영숙 씨도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 참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서운함을 느낄 때 그것이 관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